반갑습니다. 정풀입니다. 제가 좀 방송 세팅을 좀 바꾸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녹화를 못한 만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 가져와 봤으니까 자기 전에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의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가. 내가 12살이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한 번도 문제아였던 적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분명 날 문제아처럼 대했다. 예를 들어 나는 오후 5시까지 집에 들어가야만 했었다. 밖에서 노는 시간을 제한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도 안 됐고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도 안 되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진 상관없이 말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비디오 게임을 사주는 것을 반대했고 책을 읽도록 강요했으며 그 증거로 독후감을 쓰라고 시켰다. 이런 규칙들이 어렸었던 나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것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날 제일 화나게 했었던 건 아니었다. 날 정말 상처받게 했던 것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저지른 실수나 사고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혹독한 여자셨고 아버지는 실망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밖에 모르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하는 유일한 때는 내가 시험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소리 지를 때나 내가 잘못했다고 때릴 때뿐이었다. 이제 부모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학교의 심리상담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여기선 테너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다른 여느 중학교들처럼 심리상담가 한 명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항상 감정적, 학업적, 사회적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한 번도 학생들이 테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나는 식당에 가면서 그의 사무실 문에 달린 창문을 흘기 보곤 했었다. 그는 항상 무슨 서류 작업을 하면서 혼자 그 안에 있었다. 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상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용기를 내는 데에는 3주의 시간이 걸렸다. 1993년 3월 2일, 그날이 내가 테너 선생님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점심시간에 나는 그의 사무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소개를 하고 내 이름을 물어보는 것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테너 선생님은 친절함을 사방에 풍기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고 나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지에 대해 쉬지 않고 말했다. 잠시 후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난 말하는 것을 멈췄다. 심리 상담가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연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다. 나는 그가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부모님은 날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테너 선생님은 씩 웃으며 날 향해 가까이 기대앉더니 있잖니,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사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약속하마. 난 눈을 굴렸다.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거죠? 나에게 다 방법이 있단다. 난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란다. 딱 한 달 이내에 너와 너의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 좋게 바뀔 거라고 약속하마. 영원히. 잠깐 말하는 걸 멈추다가 그가 계속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야 하긴 한단다. 내일 학교가 끝나면 내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야 되고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오늘 이 대화를 했다는 걸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돼.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 되는 거야. 나는 테너 선생님과 약속했다. 다음날 나는 방과 후
테너 선생님에게로 돌아갔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게 오후 4시쯤이었다. 따뜻하게 날 맞아주며 그는 그의 책상 앞에 다시 앉아보라고 부탁했다. 앉으면서 나는 테너 선생님이 블라인드를 닫는 걸 봤다. 그가 웃었다. 됐어. 이제 우리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흥미 있어 하는 것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자 테너 선생님은 나에게 탄산음료를 권했다. 나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너 선생님은 소형 냉장고에 다가가 조금씩 만지작거리더니 책상에 탄산음료 캔 2개를 딴 채로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테너 선생님이 음료에 탄 무언가를 먹고 기절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어나면서 흐려진 시야를 적응시키는 데 1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시야가 적응되자 나는 대체 뭘 생각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내 입은 강력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수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잡아당겼지만 이내 포기해버렸다. 내 눈은 믿을 수 없는 방의 광경을 보고 커다래졌다. 슈퍼히어로 포스터들이 방 벽에 붙어 있었고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사진이 선반에 올려져 있었다. 방 가운데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슈퍼 닌텐도 그리고 그 옆에 쌓인 게임 카트리지들이 있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몰랐다.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도록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것들로 가득 찬 방에 있었다. 내가 침대 프레임에 수갑이 채워진 채가 아니었다면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테너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잘 들으렴? 난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고 절대 널 해치지 않을 거란다. 알겠어? 테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 입에서 테이프를 뜯어내고 손에서 수갑을 풀어주었다. 내 첫 번째 본능은 울기 시작하는 거였지만 테너 선생님이 주는 어떤 느낌이 날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는 날 보며 웃었다. 넌 여기서 잠시 나랑 같이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 방에 있는 그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집을 나가면 나는 너의 손을 다시 침대에 묶어야만 해. 그래도 넌 TV는 계속 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없을 땐 꼭 뉴스 채널만 봐야 돼. 알겠어?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가 내게 알려준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애썼다. 자, 그럼 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돌아오마.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텔레비전을 켜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 몇 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난 테너 선생님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 남겨진 할 일은 밤이 될 때까지 닌텐도로 마리오를 플레이하는 것이었다. 오후 7시쯤 으깬 감자와 치킨이 담긴 접시 2개를 들고 테너 선생님은 방에 돌아왔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 그에게 내가 얼마 동안이나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1달쯤? 몇 주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다음날 아침 나는 테너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깨어났다. 그가 속삭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을 내 손목에 채우면서. 안녕 친구.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단다. 하지만 이 수갑을 다시 채워야 될 거야.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카라가 달린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그의 어깨에 코트를 두른 채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학교에서 항상 보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TV 리모컨을 내 옆에 두고는 TV를 켜고 뉴스를 보라고 말했다. 내가 TV를 켜고 맨 처음 본 것은 특정 뉴스 부분이었다.
중요하게 보이는 경찰관이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중간쯤부터 보게 되었다. 오늘 아침 전체주에 어린이 납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수사관들로 하여금 납치범의 용의자들을 가려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많은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직원들은 그 남자아이를 오후 4, 5시쯤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밝혀졌음. 나는 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구역질이 났다. 그건 작년에 학교 앨범에 넣은 내 사진이었다. 사진에 깔린 자막엔 내 이름과 나이, 학교,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이 나왔다. 내 사진 위에는 제목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FBI가 아이를 찾기 시작하다. 그리고 납치범 용의자 알 수 없음. 도주 가능성 존재. 라이브 영상이 다시 나왔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곧 우리 부모님이 연 단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둘 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어머니의 얼굴 위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머니가 라이브 뉴스에서 울기 전엔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많은 감정이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더듬거리면서 제발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라던가 내가 미안하다라던가 제발 우리한테로 돌아와 주렴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들었을 땐 난 그의 태도가 차가울 것이라고 거의 예상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도 역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게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빌었다. 내가 최고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 거 그걸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나는 TV 전원을 빨리 꺼버렸다.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섞여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거의 4주가 지났고 테너 선생님은 그동안 날 극도의 존중으로 대해줬다. 그는 아침에 날 침대에 수갑으로 채우고 나갔지만 오후에 돌아와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게임을 하며 놀아주었다. 나는 테너 선생님이 모노폴리와 스크램블을 그렇게 잘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테너 선생님이 일하러 가기 전에 날 깨웠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그땐 선생님이 날 보통 깨우던 시간보다 3시간은 이른 시간인 것도 깨달았다. 오늘은 무조건 뉴스를 봐야 돼. 예외는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고 집중해서 봐야 된단다. 그가 엄격하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그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2시간쯤이 지난 후 특종 뉴스가 내가 보던 치약 광고를 멈추고 나왔다. 제목은 인간 유해 발견. 신뢰감 있게 생긴 두 남자가 수트를 입고 나란히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해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체의 잔해가 고가도로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어린이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시체에는 목이 베어 얼굴이 없고 거의 다 타서 재와 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봉투 안에서 이런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TV 화면엔 내가 항상 갖고 다녔던 학생증이 나왔다. 플라스틱은 약간 녹아내렸지만 내 사진과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두 남자가 퇴장하고 나자 카메라는 내 부모님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기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아버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난 TV를 껐다. 테너 선생님은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방으로 급하게 들어와 수갑을 풀어주고는 탄산 거품이 올라오는 물 한 병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웃었다. 나 너랑 약속했었잖아. 안 그래? 한 번 더 약속을 해줘야 한단다. 그는 나보고 병에 든 물을 전부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내가 잠드는 걸 도와줄 거라며. 그리고 그 후엔 난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나는 약속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상담사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날 밤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공원 한가운데
누워있는 채 깨어났다. 나는 내가 있는 공원이 어디인지 단숨에 알아챘다. 이곳은 우리 학교와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다. 1, 2km쯤 내려가다 보니 우리 집이 보였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현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불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나인 걸 알아채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뛰어올라 일어서서 팔을 벌린 채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다. 어머니는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결국에 테너 선생님은 옳았다. 우리 가족과 나 사이는 변했다. 우리 부모님은 더 자주 웃었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었다. 더 이상 이것보다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 그 후에는 가끔씩 나는 테너 선생님이 학교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친다거나 말을 주고받진 않지만 가끔씩 테너 선생님은 나에게 윙크나 웃음을 던진다. 나는 언제나 항상 테너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테너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척 그렇게 할 테지만 언제나 한 가지 궁금증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연 테너 선생님이 목을 베고 고가도로에 던져버린 시체는 누구였을까?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요번 이야기 되게 진짜 몰입감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뭐 귀신 이야기, 뭐 무당 이야기, 뭐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적이기 때문에 몰입감이 있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귀신 얘기, 무당 얘기도 재밌고 뭐 다 좋은데 뭐 내 친구는 알고 보니 영안이 있었고 귀신을 볼 수 있었던 애다. 뭐 약간 그런 내용들이나 뭐 알고 보니 이 친구랑 나랑 똑같은 꿈을 꿨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이제는 좀 감정이 좀 식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는 뭔가 소설 같으면서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거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소름 끼치는 그런 거,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근데 또 제가 괴담을 읽으면서 좀 오류 같은 거를 찾아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테너 선생님이 이 아이를 침대에다가 수갑으로 묶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고 나서 수갑을 풀어주고 밥을 먹이고 뭘 하겠죠. 근데 그 출퇴근에 뭐 8시간 이상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생리 현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똥오줌이 마려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방 안에 그냥 싸게 냅둘 수도 없고 뭐 요 시대를 보니까 뭐 요강이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요거는 조금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너 좀 억지긴 한데 저는 좀 억지로 오류를 찾아내는 맛의 괴담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까탈스럽긴 하지만 과연 소변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고무 호스를 가지고 뭐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장 가까이서 느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계열의 소재보다 이런 주변에 진짜 있을 법한 괴담이 취향인 듯. 나도 저도요. 좋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혹시라도 제 몇 안 되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현실 괴담 같은 게 제가 읽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은 좀 댓글이나 메일로 좀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선생님의 집에 아이를 위한 방이 있었다는 건 선생님 밑에 있었던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됨. 이렇게 해서 선생의 행동을 보았을 때 뭐 직접 죽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오래전 자신의 자녀의 유해로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너무 무서운데 왜 본인의 아이의 유해를 갖다가 다른 아이를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도 이게 맞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다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가인 건 인정한다 이거야. 왜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부모님은 이제 바뀌었고 효과도 좋았고, 뭐 테너 선생님도 이제 비밀 유지를 약속을 했고, 뭐 누구 하나 손해본 거 없기 때문에 뭐 잘된 일이지 않을까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가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방식이 약간 또라이 같긴 하지만, 납치 뭐 이런 시신 유기 이런 방식이 좀 옳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 심리 상담사였습니다.